생산과 소비 불호흡을 시작하겠습니다. IMF 사태가 터졌을 때 기업들이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구조조정을 빌미로 이상한 조치들을 취하더라. 그 얘기했죠. 대충 내용을 보니까 대기업이 투자를 최대한 억제하려 하더라. 그렇죠. 대기업의 투자를 제약시하는 거죠. 그런 한두 개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렇게 대기업의 투자를 막는 것, 이것은 군사정부와 완전히 정반대의 정책이라는 거예요. 산업정책 중에서. 군사정부는 대기업을 최대한 육성하려고 했죠. 양질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근데 김대중은 정반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이제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행동을 있게 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 따라 행동을 한 거죠.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공산주의 변종이 상균주의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이 공산주의 세력 인사가 맞다는 거죠. 사실은 그때 막 김대중은 자기는 막 보수라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였으면 상공업을 육성하고 대기업을 육성하는 거는 원래 군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던 거예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갑신정변 때부터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 근대국가 수립에 반대하는 공산주의 세력이 주장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거 사실인 거예요. 토지하고 대생산 시설, 대기업은 공산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상균주의라는 거예요. 바로 전 산업을 공산화하기에는 반발도 세고 국민들도 호응 안 하고 또 그것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니까 중간 단계로 주장한 게 상균주의라는 거예요. 그 상균주의자 조성왕은 올북해가지고 대접 잘 받고 잘 살았잖아요. 그래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살펴보았듯이 김대중은 대기업의 투자를 최대한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사실이죠. 그렇게 되고 조수왕이 그 한 거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김대중은 대기업의 소유주를 죄인으로 생각하는 상균주의자였기 때문에 최대한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기업 소유주 이런 건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한 거예요. 상균주의가 그렇죠. 대기업 육성을 굉장히 반대했죠. 박정희하고 전두환이 이렇게 육성할 때, 중소기업이나 육성하지 왜 대기업을 육성하느냐. 그 대중경제론도 나와 있던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난다 말은 오래전에 읽어서 대충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사회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했으며 정권 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준비시켰다. 막 계속 감시하는 제도만 만드는 거죠.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는 한 가지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뭐 감시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했느냐 믿지 못해서. 예를 들어 사회이사 제도를 도입했더니 전직관료, 정치인 등이 사회이사로 영입하면서 이들이 기업을 견제하기보다는 기업의 로비 창구나 대관 업무 역할을 다 수행했다. 달리 얘기하면 사회이사 제도는 긍정적인 효과는 거의 없고 정치인들이 직장으로 활용되며 기업의 비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주로 일으킨다. 뭐 사회이사 제도 만들었는데 보니까 뭐 정치인들 임명하고 이러더라. 기업의 비용을 높이는 거죠. 즉 김대중 이후 대기업과 대기업의 소유주를 제약시하는 풍토가 환습처럼 자리 잡았다.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죠. 대기업이 투자를 최대한 억제하려고 투자하려 하면 왜 투자하냐 이러면서 중소기업 투자하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악당처럼 취급하고 갑질이나 하고
악인처럼 만들죠. 그게 원래부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대중 때 이제 그런 제도가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김대중이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또한 대기업의 생성을 억제하고 대기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생각이 널리 유포되었다. 정반대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하고 하는 일이. 왜 그러냐 하면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현 시대가 어떻게 돌아됐는지. 아니 공업도 있고 상업도 있고 다 그랬죠. 한국에도 다 있고 뭐 전 세계 다 있었다는 거예요. 정부의 개입을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어떻게 될까요? 발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업체가 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체가 커져야지, 상공업이 번영해야지 국가도 번영해지고 국민 개개인이 잘 산다고 생각한 게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라는 거예요. 육성하면서도 대량의 양질의 직장을 공급해야 한다 생각했고, 근데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은 고대부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아, 상공업 재산을 제약시하고, 아, 상공업 육성은 안 돼. 철저히 감시해야 돼. 철저히 감시하고, 공산주의와 똑같죠. 고대도 그랬고. 그래서 성장을 못한 거예요.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자기가 기업할 것도 아닌데, 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그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된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사업체가 육성이 돼야지 국가가 번영하고 독립도 하고 그 당시에는 국민 개개인이 풍요로워지고 살기가 좋아진다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사업할 것도 아닌데 무한 그냥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걸 주장한 거죠. 근데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는 여러부터 똑같다는 거예요. 하는 행동이. 아, 그거 안 돼. 대기업 그런 거 왜 육성해? 대기업 소유주는 악인이야. 돈이나 밝히고 재산을 제약시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재산을 중시하죠. 김대중도 마찬가지잖아요. 군사 정부로부터 돈도 받아먹고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1998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뚜렷이 승리한 세력은 없었다. 한나라당이 승리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뚜렷이 뭐 세 당 중에서 승리한 곳은 없죠. 한나라당 7곳을 얻었죠. 저번보다 많이 얻었죠. 저번에는 자민련한테 대구도 빼앗기고 뭐 그랬잖아요. 강원도도 빼앗겼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다 어지간하면 회복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요. 회복이 잘 됐죠. 새정치국민회의는 6곳을 얻었죠. 한나라당 7곳, 자민련이 3곳. 자민련이 많이 그래요. 떨어졌죠. 왜 떨어졌나요? 한나라당이 빼앗긴 거죠. 한나라당 IMF 사태의 책임이 있고 대통령 선거에도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한나라당이 새정치국민회의에 승리했다. 저번에는 한 4군데 승리했는데 많이 이겼죠. 한 3군데 더 늘었죠. 그래요. 한나라당은 선전한 거예요.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상황도 되게 안 좋았는데.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주당에서 김영삼을 수장으로 내세웠을 때는 민주당 지지 지역이었던 대구, 충청남도, 충청북도의 광역자치단체장을 김종필의 자민련에게 빼앗겼다. 한나라당의 수장을 이회창을 내세운 결과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다시 한나라당을 지지함으로써 대구와 충청북도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래요. 대구와 강원도를 회복했던 것 같은데 다음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래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 완전히 껍데기 세력이 된 김종필의 자민련은 대구와 충청북도를 잃어서 예전에 비해 세력이 많이 약화되었다. 저번에는 좋았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대구에서 많이 얻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이기고. 근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대구가 어떤 세력인가요? 그걸 알아야죠.
대구와 충청북도의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은 김영삼을 싫어해서 자민련을 지지했는데 사실은 김대중을 김영삼보다 더 싫어했다. 김영삼보다 더 싫어했다는 거예요. 당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 중에는 김대중을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 중에서도 악질인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한 이들이 많았다. 이걸 쓰는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렇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했죠. 근데 살아오면서 그 이후의 일을 받고 이 역사를 쭉 연구해보면서 뿌리를 찾다 보니까 이게 공산주의 변종이 상균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었구나. 공산주의자가 안 맞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자민련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이회창의 한나라당을 지지한 것이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 김대중은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제법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지를 철회하죠. 김종필에 대한 지지를. 그래서 저번에는 대구에서 선전을 했는데 김종필이 자민련이 완전히 대패해버리잖아요. 김대중하고 손잡으니까 반 김영삼 한 것도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이기 때문에 김영삼이 자민련을 지지했는데 근데 몰락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실망한 거죠. 그래도 김종필은 민주공화당 출신이니까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지지를 철회하는 거예요. 인천에서 승리한 것이 눈에 띄는데 당시 김대중의 국민회의와 김종필의 자민련의 연합 체제가 성립되어 수도권에서도 여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었다. 그래요. 인천에서 승리한 이유인 거죠. 최기선 후보는 원래 한나라당 출신이었으나 탈당 후 자민련에 입당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공동후보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야권 분열을 막고 여권표를 집중시켜 승리할 수 있었다. 자민련이 완전 거의 단계에 접어들었죠.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죠 2000년에. 자민련이 몰락해버려요. 17석. 그 전에 막 대구에서도 선전하고 그래가지고 50석 얻었잖아요. 그래요. 자민련이 몰락이 눈에 띄죠. 새천년 민주당은 괜찮은 성적을 얻은 거예요. 한나라당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18석 부족하죠. 그 전에 94석 얻었잖아요. 20석 가까이 더 얻었잖아요. 그 선전한 거죠. 일당은 못 됐지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절대 다수였다고. 계속 이때까지도. 김대중, 김영삼 둘이 경쟁하게 내버려뒀으면 계속 이기는 거였다고 선거에서. 둘이 단일화 해도. 지역주의 정치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2000년까지만 해도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절대 다수였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도 그래요.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한나라당이. IMF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이때는 좀 지역주의 정치가 세게 나타나죠. 많이 약화됐어요. 많이 약화됐는데 부산, 경상도하고 전라도에서 세게 나타나죠. 부산에서 17석 석권하고 한나라당이, 대구에서 11석 석권하고 전부 석권한 거죠. 경남에서 16석 다 석권하고 경북에서 16석 다 석권하고 그래요. 울산에서는 5석 중에 4석을 석권하죠. 한나라당이 거의 전 의석을 다 얻었다고 보면 되죠. 새천년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전북에서 석권 10석 중에 9석, 한석은 또 무소속이 있네요. 전남 11석 거의 다 석권했죠. 13석 중에 11석. 광주 6석 중에 5석 석권을 했다는 거예요. 1999년에 세상이 멸망한다는 소문이 한국에 널리 퍼져 있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 7월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 말이 1997년 세상이 멸망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사히 1999년을 넘기자 김대중은 새천년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젊은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여 당을 쇄신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요. 살아남았으니까 당을 한번 새롭게 만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저실망고 끝에 대통령 됐는데 세상이 멸망하면 다행인 거죠. 이에 기존의 새정치국민회의를 해산하고 새로운 당명으로 재창당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래요. 김대중은 당 총재직에서 물러나고 이인재, 하나갑, 김근태, 김중권 등 중진 및 신진 인사들을 공동 최고위원으로 내세우며 집단 지도체제를 구축했다. 그렇죠. 특히 젊고 참신한 인재들을 새천년 민주당의 젊은 피라는 이름으로 대거 영입하여 2000년 총선에 대비했다. 그 젊은 피 수혈론이 있었죠. 젊은 피는 학생 시절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중에서도 악질인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대거 보습되었다. 두 종류가 있다 했죠. 정통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주의자잖아요. PD라고 불렀죠. 주로 노동자 혁명을 근로자 혁명을 주장하는 애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들 사이에 잠입해서 조직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 일을 많이 했죠. 공장에 위장 취업하고. 또 그런 세력이 있는가 하면 북한을 추종하는 이들이 있었죠. NL 계열이라고 하죠. 그래요. 맞겠죠. 뭐 AI한테 물어봤으니까. NL 계열이 또 있다. NL 계열은 북한 공산주의를 추종한다. 북한을 중심으로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연히 종북의 성향을 띠겠죠. 그래요.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왔죠. 젊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40대면 아주 젊은 거죠. 40대 내외면.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완전히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정당이 이때부터 완전히 바뀐다. 바뀌는 시작점이 되었다. 많이 바뀌었다. 그 전부터 조금씩 바뀌었겠지만 그걸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의 뿌리인 한국민주당은 이승만계 인사들보다 더 우파 성향이 강한 건국 세력이었다. 성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민주당은 공산당하고 싸우면서 한국을 건국하죠. 건국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면서 세우나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한국을 세울 때 일본하고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하고 싸우면서 세웠지. 그런 와중에 6.25 전쟁도 터진 거지.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공산주의 세력 인사를 철저히 배제했다. 한국민주당은 공산당과 싸우면서 한국을 세운 주축 중에 하나니까 공산주의 세력 인사를 철저히 배제했겠죠. 그러한 전통은 한국민주당을 계승한 민주당의 전통으로 이어졌다. 한동안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물론 김대중과 같이 정체를 숨긴 공산주의 세력 인사를 입당시키기도 했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장인이 간부였다고 하죠. 한민당의 전향도 하고 보도연맹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전향도 하고 그랬다고 전해지죠. 김대중은 어지간하면 이제 안 될 건데 또 이제 뭐 장인이 한민당의 간부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입이 된 거죠. 굉장히 이제 반공 성향이 강한 정당이었다는 거예요. 민주당계 정당은. 그래요. 민주당계 정당의 새천년 민주당을 창당한 김대중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공산주의자들을 대거 영입함으로써 본인이 정체를 드러냈다. 전통이 계속 이어졌어요. 반공 인사예요. 젊은 피 수혈할 수 있죠. 근대 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을 영입하지
이렇게 대놓고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영입 안 했겠죠. 그럼 왜 이렇게 영입했냐는 거예요. 본인이 공산주의 세력 인사니까 영입해야 된다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죠, 뭐. 그래요. 이로써 민주당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 중에도 악질인 포퓰리즘 세력으로 변모하게 된다. 변모 과정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 역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좌파 정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최근에 바뀐 거라는 거예요. 2000년 이후에. 처음에는 이제 근대국가 수립 세력, 건국 세력이었죠.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면서 건국 세력이었다. 그런데 이제 박정희 전두환과 대결하는 가운데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되면서 된다. 근데 딱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공산주의를 많이 수용했다 하더라도. 껍데기 세력이 되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이후 대거 이제 포섭을 하죠.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포퓰리즘 세력이 된다.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변천이죠. 이름만 민주당에 들어가지 사실 속 내용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 사연이 있는 거예요. 포퓰리즘 세력이라고 하느냐? 좀 약간 그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대거 영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포퓰리즘 세력이라고 말하는 데는 사연이 있다. 1999년 9년 무렵 공산주의 국가들이 대거 붕괴하고 공산주의 실상이 드러나자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사실이죠. 뭐 소련, 뭐 폴란드 막 와르르 무너지죠. 또 많은 국가들이 개혁 개방을 하고 공산주의 아니다 이러면서 많은 이들이 전향하였고 전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산주의 정책의 핵심인 산업시설과 토지의 국유화 및 공동소유, 공동생산, 공동소비를 실시할 수 없었다. 정권을 집권했다 해서 뭐 실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공산주의 실상이 드러나고. 근데 공산주의 하려면 엄청난 저항을 받겠죠. 또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이거 실시하다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뭐 성공한 사례가 없으니까 실시할 수가 없는 거죠. 함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더라도 그러한 생각을 잊게 하는 의지, 즉 경제적 평등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다 포기하면 이제 전향하는 거죠. 공동소유, 공동생산, 공동소비 이런 거는 이제 방식인 거죠. 국유화하고 이런 거 산업시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더라도 포기하지 못한 게 뭔가요? 그러한 것들을 잊게 한 경제적 평등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즉 근대국가 수립에 필요한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일단 가만둔다는 거예요. 권력과 법을 이용한 소득과 재산의 재분배 정책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 정책이다.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고 또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뭘 하나요? 정부의 부채를 막 이용하려고 하죠. 빚내서 경제적 또 평등을 어떻게든 한번 좀 실현해 보려고 하고 그게 이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다 도입이 되죠. 그 2000년 이후에 도입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당에서는 간에 다 조금씩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악령의 좀비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뭐 그래요. 아무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타락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동소유, 공동생산, 공동소비를 버리고 각자 소유, 각자 생산 이건 이제 유지한다는 거예요. 기존 제도는 공동소비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평등을 위해서는 이걸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1997년 대선에서 DJP 연합으로 집권에 성공했던 새정치국민회의는
이후에도 김종필의 자민련과 정책 연대를 이어갔고 이는 새천년 민주당 창당 이후에도 2000년 총선까지 지속되었다. 2000년까지는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총선에서 패배하고 이제 서로 또 갈라서겠죠. 이제 뭐 연대할 필요 없다. 쟤네들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선거 결과를 보고. 그래요.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새정치 국민회의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새로 등장한 정당이니까. IMF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고 대통령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제1당이 되었으며 나아가 새천년 민주당과 자민련이 한판 의석수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었으니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게 또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죠. IMF 사태에도 패배했고 대통령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제1당이 돼버렸잖아요. 새천년 민주당과 자민련이 합한 것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새천년 민주당 역시 선전했다고 볼 수 있죠. 새천년 민주당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정치 국민회의는 76석을 얻었고 통합민주당은 15석을 얻었다. 두 당이 얻은 의석수를 합하면 94석이다. 그런데 새천년 민주당은 115석을 얻었으니 이전보다 21석을 더 많이 얻었다. 통합된 민주당이니까 두 당을 합친 것과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21석을 더 많이 얻었으니까 선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 선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민련은 대패했다. 1996년 50석을 얻었는데 이번 선거에는 33석을 잃고 17석밖에 얻지 못했다. 원내 교섭단체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멸망에 가까운 타격을 받았다. 김종필이 지난 선거에서 대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 중 상당수가 김영삼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고 김종필을 강력하게 밀어주었기 때문이다. 원래는 이제 사실은 그래요. 김종필이 승리한 이유가 뭔가요? 반 김영삼 정서 때문에 김종필이 대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반 김영삼 세력은 누군가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라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하고 연합을 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져 나가죠. 그 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김종필도 사실은 그래요. 유해창과 연합을 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지지 세력을 볼 때 그 잘못 연합한 거죠. 그래요. 그 연합을 하고 뭐 다음 대통령 선거를 한번 노려본다거나 의원 내각제를 노려본다거나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또 이제 유해창이 뭐 원하지 않아서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김종필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그 정치 내막은 잘 모르잖아요. 김종필도 바보가 아닌데 자기 세력의 성향을 몰랐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유해창은 안 하면 그런 건 못하겠다. 원칙주의자잖아요. 야합이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절당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최근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알리면 알 수도 있겠죠 뭐. 그래요. 김종필이 김영삼보다 더 고약하다고 알려진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인 김대중과 연합하였으니 몰락은 필연적이다. 자기와 자기 정당을 잇게 하는 정체성을 김종필과 자민련은 스스로 버렸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경우는 또 뒤에 가면 다루겠지만 또 있어요. 현 시대에도. 자기 당을 잇게 하는 정체성을 버리면 특히 소수 정당은 그냥 사라지는 거죠. 충청도 대표인사인 김종필의 자민련은 충청도 지역 외에는 거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래요. 그렇다고 충청도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얻은 것도 아니다. 충청도의 24석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1석을 얻었을 따릅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지역주의 정치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호남과 경상도에서 지역주의 정치가 강하게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경상도에서 한 석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구에서 승리했고 새천년민주당은 전 지역에서 승리했다. 그렇죠. 앞에서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